너 같이 수수하고 볼품없는 여자, 이제 볼일 끝났어. 병원의 서늘한 복도에 남편 태호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손에는 방금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태호의 옆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 유라가 승리자라도 된 양 나를 깔보며 서 있었다. 아줌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태호 씨랑 그 넓은 새집에서 행복하게 살 테니까요. 병실 안에는 태호의 어머니이자 내 시어머니가 중병으로 누워 계시는데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때의 두 사람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 순간 내린 결단으로 인해 그들의 화려한 미래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태호가 절망에 물든 목소리로 무려 99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걸 끝내죠. 내가 차분하게 고하자 태호는 코웃음을 치며 등을 돌렸다. 그래, 혼자서 평생 비참하게 살아봐. 우린 한남동 새집에서 샴페인이나 터트릴 테니까. 두 사람의 경쾌한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병원 원무과와 제휴의료재단에 연락을 넣었다. 네, 서지윤입니다. 시어머니의 치료비 및 VIP 특실 차액 병실료에 대한 전액 결제를 지금 이 순간부로 전면 중단해주세요. 이것이 내 반격의 시작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병원 복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뒷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내 두 발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왔는지 그 무게를 그들은 머지않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태호는 모른다.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얻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한남동의 고급 빌라도, 사치스러운 생활도, 그리고 어머니의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 막대한 치료비도, 이 모든 것이 내가 품고 있던 어떤 비밀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 파티의 시작이야, 태호 씨.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철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적막한 복도에 내 구두 소리만이 복수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저 남자가 언제쯤 눈치챌까. 나는 싸늘하게 식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내가 태호와 결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당시 태호는 작은 광고 대행사에 다니며 꿈만 좇는 열정적인 남자였다. 언젠가 널 강남 한복판에 대저택에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믿고 나는 그를 묵묵히 내조했다. 집안일은 물론 그의 일이 잘 풀리도록 내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내 본가는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는 대기업 태성그룹의 일가다. 하지만 나는 재벌가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싫어 태호에게는 그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셔라고만 둘러댔고 태호도 그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는 나를 그저 알뜰하게 살림하며 주식 배당금이나 조금 받는 수수한 여자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태호의 일이 급격히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굵직한 계약을 연달아 따내며 연봉은 수직 상승했고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존재가 되었다. 내 재능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야. 그는 콧대를 높이며 자랑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내가 친정의 커넥션을 은밀히 동원해 그의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프로젝트가 넘어가도록 사전 작업을 해두었다는 비밀이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부와 명성은 태호라는 인간을 추악하게 변질시켰다. 너 요즘 부쩍 늙어 보인다? 거울 좀 봐.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나에 비해 넌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니 참 좋겠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기색이 섞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게다가 3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뒤집혔다. 시어머니는 희귀 난치병을 앓게 되어 장기 입원과 거액의 비급여 치료가 필요해졌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다 밀어넣어서 수중에 현금이 없어. 울상으로 상담해온 태호에게 나는 내 개인 자산에서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말없이 내주었다. 괜찮아요, 태호 씨. 어머님은 저한테도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그런 헌신은 태호에게 그저 편리한 지갑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안정되고 태호의 회사가 마침내 상장을 바라볼 즈음 그는 기어이 지금의 내연녀인 유라를 내 앞에 데려왔다. 인사해. 유라야. 내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최고의 이해자지.
유라라고 자신을 소개한 20대 중반의 여자는 내 얼굴을 보며 킥킥 웃었다. 처음 뵙겠네요, 사모님. 태호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집에 대화도 안 통하는 촌스러운 고가구가 하나 있다고. 그때의 충격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헌신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는 고가구와 같은 가치밖에 없었단 말인가? 태호 씨,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그는 차가운 시선만 던질 뿐이었다. 진심이야. 너와의 결혼 생활은 이제 한계야. 너같이 수수하고 볼품없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내 브랜드 이미지에 흠집만 난다고. 게다가 그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추억마저 짓밟았다.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도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낼 테니까 더 이상 내 그 가난한 친정에서 푼돈 꿔올 필요 없어. 그는 내가 친정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얼마나 막대하며 얼마나 거대한 권력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알았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혼해줄게. 나는 그가 내민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말이 통해서 다행이네. 참. 새로 지은 한남동 집 말인데 오늘부터 나랑 유라가 살 거니까 내 짐은 전부 창고로 보내놨어. 알아서 찾아가. 한남동 노른자위 땅에 지은 50억 원이 넘는 최고급 대저택. 그 역시 내 친정의 토지를 헐값에 융통받고 건설 비용의 70%를 내가 부담해 지은 것이었다. 하지만 등기 명의는 태호로 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손에 넣은 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태호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후회? 할 리가 있나? 너랑 헤어지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건데 넌 기껏해야 좁아터진 원룸에서 남은 인생이나 비참하게 보내라고. 하하하. 나는 묵묵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때 내 마음속에서 10년간 쌓아온 애정이 완벽하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냉혹한 복수자로서의 내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럼 실례할게. 그 새 집에서 부디 멋진 인생 즐기길 바라.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병원 복도를 뒤로 했다. 태호와 유라가 승리를 확신하며 껴안고 있는 것을 등 뒤로 느끼면서 하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태호가 말하는 자신의 능력이라는 수도꼭지를 내가 방금 이 순간 완전히 잠가버렸다는 것을.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며 나는 어떤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그동안 격조했습니다. 네, 방금 끝났습니다. 약속대로 강태호 대표에 대한 모든 특별 대우를 전면 해제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엄격한 목소리가 울렸다. 알았다. 잘 참았다, 지훈아. 그런 논팽이에게 우리 태성그룹의 힘을 쓰게 할 이유는 이제 없지.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네가 자랑하던 그 지위도, 재산도, 집도 모두 나라는 튼튼한 기반이 있었기에 성립하던 모래성에 불과해. 그 기반이 사라졌을 때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나. 나는 차에 올라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병원 결제 시스템에서 온 알림이 떠 있었다. 치료비 결제에 실패했습니다. 즉시 확인 요망. 이 메시지가 태호에게 닿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한남동 최고급 주택가에 우뚝 솟은 하얀 대저택. 그곳에는 샴페인 잔을 한 손에 들고 도치감에 빠진 유라의 모습이 있었다. 최고야, 태호 씨. 정말로 그 수수한 아줌마를 쫓아내줄 줄은 몰랐어. 유라는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황홀한 표정으로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당연하지. 그 여잔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어. 앞으로는 너처럼 화려한 여자야말로 이 집에 어울려. 태호는 기분 좋게 찰랑이는 빈티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 집은 그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징표로 지은 것이다. 최고급 시스템 키친, 대리석 바닥, 그리고 주문 제작한 이탈리아제 가구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돈으로 손에 넣었다고 그는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아줌마 지금쯤 어디서 질짤 짜고 있을까? 위자료도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다며? 태호 씨 진짜 일 처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유라의 콧소리에 태호는 한껏 으스댔다. 그동안 내 덕에 호강시켜줬으면 된 거지. 친정에 가서 징징거리겠지만 그따위 빈티나는 친정에선 지금 생활의 발끝에도 못 미칠걸. 태호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가 빈티난다고 깔보던 나의 친정이 사실은 이 일대의 땅을 수없이 소유하고 있는 거대 재벌 태성그룹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게다가 이 집을 지을 때 맺은 계약서의 어떤 특약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 거실 테이블에 놓인 태호의 스마트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병원인가? 화면에 표시된 혜성병원이라는 글자를 보고 태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모처럼 축하 파티 중인데 어머니 병세라도 나빠졌나? 그는 귀찮은 듯 전화를 받았다. 네, 강태호입니다. 아, 어머니 건이죠? 압니다. 경과는 순조롭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주치의의 초조한 목소리였다. 강 대표님, 병세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전 어머니의 입원비 및 현재 진행 중인 고도선진 의료비 결제가 카드사로부터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네? 태호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해졌다. 승인 거절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카드는 블랙카드라고요. 한도 같은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닙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그 카드 자체가 이미 해지 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결제를 보증해주던 의료재단에서도 오늘부로 박정자 환자분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강 대표님, 이대로라면 어머니는 내일 당장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거나 최악의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현재 투여 중인 고가의 약제도 전액자비로 당일 결제하지 않으시면 당장 투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요. 태호가 소리치듯 전화를 끊자 유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왜 그래? 태호씨, 어머님한테 무슨 일? 카드가 막혔어. 서지윤 그 미친년이 무슨 짓을 한 거야? 태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젠장, 착신 거부? 아니, 해지해버린 건가? 태호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초조해했다. 진정해, 태호씨. 그 여자가 갖고 있던 카드 한도야 뻔하잖아. 태호씨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되잖아. 유라의 말에 태호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법인 계좌와 연결된 골드카드를 꺼냈다. 그래, 맞아. 그 여자 돈에 의존했던 게 실수였어. 나한테는 회사 돈이 있잖아. 그 여자 지원 따위 없어도 어머니 하나 살리는 것쯤이야. 그는 즉시 병원 원무과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다.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지금까지 밀린 거 전부 일시불로 긁어도 상관없습니다. 태호는 의기양양하게 유라를 쳐다보았다. 봤지? 이게 진짜 능력의 차이야. 서지윤 같은 여자의 알량한 저금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전화기 너머 직원의 대답은 무자비했다. 강태호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카드도 결제가 안 됩니다. 계좌 동결 에러가 뜨는데요. 동결. 태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네, 게다가 조금 전 주거래 은행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대표님 회사의 대출 계약이 오늘 날짜로 일괄 상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관련된 모든 계좌가 일시적으로 락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일괄 상환이라니 상환 기한은 아직 한참 남았다고. 태호의 고함 소리가 호화로운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의 회사 계좌까지 막힌 것인지, 왜 은행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것인지. 그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내 아버지가 경영하는 태성캐피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따냈다고 믿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태성그룹의 입김이 닿은 기업들로부터 온 적선이었다는 것을. 내가 끝내자라고 말한 순간 그 모든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차단된 것이다. 태호 씨. 저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생활은 문제없는 거지? 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전부 그 여자가 꾸민 얄팍한 괴롭힘일 뿐이라고. 태호가 다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을 때 현관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인터폰 모니터에 비친 것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었다. 강태호님, 저희는 태성자산관리에서 나왔습니다. 본 건물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관한 중대한 통보를 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태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 파열음은 그의 찬란했던 미래가 붕괴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야, 이거 무슨 수작이야.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줄 알아. 태호는 얼굴을 붉히며 현관 앞에 선 남자들에게 고함을 쳤다.
선두에 선 남자는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빛내며 서류 한 통을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성의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지윤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주택 및 토지의 명도 통보를 하러 왔습니다. 서지윤의 대리인? 그 여자가 변호사까지 고용했단 말이야? 태호는 역겹다는 듯 서류를 낚아챘다. 그 무식하고 볼품없는 여자가 뭘 어쩌겠다고? 어차피 나한테 위자료나 뜯어내려고 기를 쓰는 거겠지만 꿈 깨라고 해. 그 여자는 전업주부라 돈 1원도 안 벌었어. 이 집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돈으로 지은 거라고. 유라도 태호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득이양양하게 거들었다. 맞아요, 사모님. 아, 이제 전 사모님인가? 그분 참 불쌍하기도 하시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전문가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었나 보네. 하지만 이 집은 태호 씨의 성공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있던 여자가 감히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요. 유라의 말에 태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들었지? 유라 말이 맞아. 지윤이는 내 성공을 뒷바라지하긴커녕 발목만 잡는 짐 덩어리였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친정은 가난하고 학벌도 보잘것없고 그런 여자를 지금까지 걷어준 것만 해도 내 자비심이 컸던 거지. 이혼 서류도 본인이 납득해서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하며 변호사나 보내다니 비겁하기 짝이 없군. 태호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나에 대한 폭언들. 무능, 기생충, 무식한 여자.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그를 뒷바라지하고 그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는지 그는 그 진실을 털끝만큼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알면서도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억 속에서 아예 지워버렸는지도 모른다. 김 변호사는 태호의 격렬한 분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미건조한 말투로 이어갔다. 그렇군요. 강태호님은 이 부동산이 온전히 본인의 소유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의 3페이지를 보시죠. 본 물건의 토지는 서지윤님의 부친께서 회장으로 계신 태성건설 소유로 리스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나아가 건물에 관해서도 건설 비용의 70%가 서지윤님의 개인 자산에서 출자되었으며 계약서에는 이혼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유권은 전적으로 서지윤님에게 귀속된다는 특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약 조항. 태호의 손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 거 난 모르는 일이야. 계약할 때 그 여자가 혼자 다 처리했다고. 네, 맞습니다. 당신이 귀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어차피 내 돈으로 짓는 거니까라며 위임장을 넘기셨을 때 서지윤님께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삽입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그 위임장에는 당신의 친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요. 태호의 뇌리에 몇 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집을 지을 당시 그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절차를 내게 떠넘겼다.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설마 그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이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기폭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웃기지 마. 이거 사기야. 그 여자가 날 속인 거라고. 가난뱅이 딸년이 그런 큰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태호는 여전히 나를 모욕하며 현실을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다음 한마디가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가난이라고요? 강태호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서지윤님의 친정인 서씨 가문이 이 일대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수많은 상장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태성그룹 일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유라의 입이 금붕어처럼 뻐끔거렸다. 태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다. 태성, 설마 그 태성그룹에? 맞습니다. 서지윤님은 태성그룹 회장님의 무남 동료이십니다. 그녀가 당신의 하찮은 생활을 지원해온 것은 오로지 애정에 기반한 숭고한 자비였던 겁니다. 당신이 내다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을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거죠. 김 변호사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자, 통보는 이상입니다. 서지윤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당신들의 개인 물품을 챙겨서 퇴거해 주십시오. 불응하실 경우 경찰 입회하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갑작스럽잖아. 갈 곳도 없고 어머니 입원비도. 아, 맞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데? 태호의 비명 같은 물음에 김 변호사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최명숙 환자분에 관해서는 이미 서지훈님께서 개인적인 은의로 타 병원 전원 및 당장의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증해 두셨습니다. 단, 그것도 아들 강태호와 일절 연락을 끊는다는 조건 하에 말입니다. 나랑 어머니를 떼어놓을 작정이야. 아닙니다. 최명숙님 본인께서 당신과의 면회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저런 괴물을 아들로 키운 기억이 없다며 오열하시더군요. 태호는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용도 폐기했다고 비웃던 남자의 위풍당당함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난 이제 어떡하라고? 곁에 있던 유라가 자신의 명품백을 움켜쥐고 태호에게서 슬금슬금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그저 빈털터리가 된 무능한 남자로 태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스마트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어이, 태호야. 큰일 났어.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난리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주거래은행에서 대출금 전액을 지금 당장 상환하라고 통보해왔어. 야, 듣고 있어? 강태호.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다급한 목소리. 태호는 전화기를 귀에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뒹구는 스마트폰을 넋나간 듯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을 이혼 서류를 내기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보자. 그때의 나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태호가 유라를 대놓고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내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지훈아, 언제까지 이 집에 빌붙어 있을 작정이야?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쉬고 있던 내 앞에 태호가 서류 한 뭉치를 집어 던졌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조건들이 나열된 협의 이혼 계약서였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집을 나갈 때는 몸만 나갈 것.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당장 서명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너무나 부당한 내용에 말문이 막혔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나는 이 남자를 위해 통째로 바쳐왔다. 난임 치료로 고통받고 그의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온전히 내 몫으로 감당해왔다. 그런데 그걸 고작 종이 한 장으로 무가치하다며 잘라내겠다는 것인가. 태호 씨,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님 간병도 내가 있었으니까 겨우. 내가 간신히 입을 열려하자 옆에 앉아있던 유라가 내 말을 뚝 끊었다. 유라는 내가 애지중지 아끼던 찻잔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킥킥 웃었다. 사모님 구질구질 하시네. 간병이야 돈 주고 간병인 쓰면 그만이죠. 그냥 파출부나 할 일을 해놓고 무슨 대단한 유세라도 떠는 양 구시네. 그릇이 참 작으셔. 게다가 태호 씨가 성공한 건 온전히 태호 씨 실력이지. 사모님이 집에서 청소기 좀 돌렸다고 회사 매출이 올랐을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도 병이라니까. 태호도 쐐기를 박듯 나를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유라 말이 맞아. 넌 그냥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뿐이야. 애초에 내 친정도 형편없잖아. 나이 먹도록 친정아버지한테 땡전 한 푼 못 받는 건 둘째치고 내 생활비 쪽에서 친정의 생활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돈을 멋대로 횡령하는 거 고소해도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런 짓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내 적금을 깨서. 시끄러워. 변명 들을 시간 없어. 너 같이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짐짝한테 더 이상 1원도 주기 싫어. 빨리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 부모한테 네가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헛소문이라도 내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낡아빠진 친정집,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걸? 태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나를 협박했다. 그는 내 친정이 유서 깊은 집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라는 사실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워낙 검소한 차림을 즐기고 사치를 부리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그는 내 친정을 이름만 그럴싸하고 돈은 없는 몰락한 양반집 정도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수술은 어떡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거액의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될 텐데. 내가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태호는 콧방귀를 꼈다. 그거야 내 알량한 친정 연줄로 병원비 좀 깎은 거겠지. 앞으론 내가 내 능력으로 훨씬 좋은 VIP 병원으로 모실 거야. 내 그 구질구질한 푼돈, 어머니도 이젠 질색하실 거다. 그 순간 유라가 내 눈앞에서 내가 정성껏 키우던 난초 화분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꽃이 처참하게 꺾여 나갔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이 꽃도 사모님처럼 참 촌스럽고 수수하네요. 이 집에는 좀 더 화려하고 비싼 장미가 어울리겠어. 나는 흙과 파편이 흩어진 바닥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분하고 비참해서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박해봐야 저 오만방자한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나를 저항조차 못하는 약자로 굳게 믿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일까지 대답할게요.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태호는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되나 보지? 너 같은 여자는 누구한테 기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부류야. 다음번엔 내 수준에 딱 맞는 찌질한 남자나 찾아봐라. 가자, 유라야. 두 사람이 시덕거리며 침실로 사라지는 것을 나는 차갑게 식은 거실에 홀로 남아 지켜보았다. 뺨을 탔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하고 서늘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난초를 주워들고 주머니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다. 방금 전의 대화는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건 당신들 쪽이야. 나는 망가진 화분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태호는 모른다. 그가 오로지 제 실력으로 따냈다고 믿는 이번 달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내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당장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유라가 꿈꾸는 화려한 장밋빛 인생이 내 서명 하나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떠안은 지옥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받은 모욕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부터 나는 아내라는 자리를 버리고 그들을 파멸시킬 집행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마지막에 얼마나 끔찍하게 변할 수 있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나는 보스턴백 하나만 들고 한밤중의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다. 태호와 유라가 그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무렵,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끝났네. 내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비탄 섞인 울음이 아니라 깊은 안도의 한숨이었다. 사실 나에게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친정이 부유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태호가 그토록 갈망하며 언젠가는 투자받고 싶어 했던 거대 벤처 캐피탈, 태성 캐피탈. 그곳에 실질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고 있던 막후의 인물이 바로 나, 서지윤이었던 것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제왕학을 혹독하게 배우며 자랐다. 대학 졸업 후 신분을 숨기고 아버지의 회사 평사원으로 일하던 시절, 당시 아직 풋내기 영업사원이었던 태호를 만났다. 그는 서투르고 투박했지만 꿈을 말하는 눈동자만큼은 당시의 내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히 반짝였다. 난 언젠가 내 회사를 차려서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대행사로 키울 겁니다. 그 열정에 반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남자를 내조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품었다. 결혼과 동시에 나는 표면적인 무대에서 물러나 가정에 전념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태호 몰래 아버지 회사의 특별 고문으로서 집안의 노트북으로 수많은 투자 프로젝트를 원격 조종하고 있었다. 태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익명의 엔젤 투자자로서 수십억 원의 투자를 결제한 것도 바로 나였다. 태호 씨, 요즘 큰 계약 연달아 따내더라. 정말 축하해. 내가 저녁을 차리며 칭찬할 때마다 그는 콧대를 높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제야 시대가 내 능력을 알아보는 거지. 투자자 놈들도 내 사업 계획서를 보면 돈을 안 싸들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지윤이 넌 평생 가도 모를 세계겠지만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라는 거다. 나는 그 말을 묵묵히 흘려들었다. 그가 자화자찬하던 그 완벽한 사업 계획서조차 사실은 그가 골아떨어진 새벽에 내가 몰래 접속해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숫자의 근거를 완벽하게 보강해 놓은 것이었다. 그는 그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오롯이 자신의 천재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빛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태도는 성공과 비례하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갔다. 너 같이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본 여자의 조언 따위 필요 없어. 내 옆에 설 여자는 훨씬 지적이고 세련된 능력 있는 여자여야 한다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우러러보고 갈망하던 지적이고 완벽한 이상형은 바로 눈앞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나 자신이었다. 그것도 모른 채 그는 굳이 가짜 지성을 덕지덕지 바른 유라 같은 여자에게 빠져 허우적거린 것이다.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어머니는 태호가 일에 미쳐 나를 본체만체 할 때도 나를 진짜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지윤아, 저 녀석이 요즘 좀 기고만장해졌구나. 널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그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나는 한 번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해외 미승인 신약을 내 개인 자산에서 제약회사로 직접 기부하는 형태로 조달해왔다. 태호는 그것을 병원 측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특별히 깎아준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내 인맥이 이 병원 이사장한테까지 닿았나 보네. 역시 잘나가는 놈은 어딜 가나 대우받는다니까. 하하하. 그의 그런 역겨운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애정이라는 이름의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일주일 전 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연락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전면적인 협조를 구했다. 지윤아, 잘 생각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태성의 재산과 내 소중한 청춘을 낭비하는 짓은 이제 끝내자꾸나.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는 내 등을 강하게 밀어주었다. 나는 은밀히 태호의 회사에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모든 부동산 계약 내용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비한 뒤 최상급 변호인단을 꾸렸다. 태호가 유세라도 부리듯 내 얼굴에 집어던진 이혼 서류.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눈부신 신호탄이었다. 나는 그가 들이민 그 불합리한 조건들을 역이용해 법적으로 한치의 틈도 없이 그를 나락의 밑바닥으로 처박을 준비를 완벽히 마친 것이다. 공원 벤치에서 나는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했다. 태성캐피탈, 강태호 대표의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사유로 한 전액 투자금 회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이메일 한 통이 그의 회사 부도를 확정지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 막힌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그 막대한 대출의 실질적 담보가 되어준 것은 바로 태성그룹이 은밀히 보증서준 나의 신용이었으니까. 자, 태호 씨. 당신이 끔찍하게 경멸하던 아무것도 안 하는 촌스러운 여자가 당신 인생의 모든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눈치챌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밤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향하는 곳은 퀴퀴한 모텔방이나 낡은 원룸이 아니다.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진짜 내 자리, 태성가의 웅장한 본택이다. 태호 씨, 당신이 그랬지. 너 같은 여자는 누구한테 기생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진짜 기생충처럼 피를 빨아먹고 있던 쪽이 과연 누구였는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 잔혹한 정답을 알게 될 거야. 나는 지갑 속에 남아있던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미련 없이 박박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것은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제 저 남자에게 흘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 나를 모욕하고 짓밟은 대가는 당신의 온몸으로 철저하게 치르게 해주마. 한밤중에 으리으리한 한남동 저택. 거실은 몇 시간 전까지의 축제 분위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끔찍한 절망과 분노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을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거래처, 은행, 그리고 회사의 임원들. 그들 모두가 태호에게 해명과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태호 씨, 아까 그 말 진짜야? 방구석에서 유라가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에르메스 백안에 옷장에 있던 최고급 시계와 보석류를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었다. 이 집이 당신 명의가 아니라고? 게다가 회사는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다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태호는 퀭한 눈으로 유라를 돌아보았다. 몰라. 뭔가 크게 잘못된 거야. 지윤이가 그런 거대한 배우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여자는 그냥 촌스럽고 수수한 전업주부였다고? 수수한 주부? 웃기지 마. 유라는 가방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닫으며 태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맨날 지 입으로 천재라고 떠벌리던 그 계약들. 전부 그 사모님네 친정에서 뒤로 꽂아준 거라며 당신한테 애초에 실력 따위는 없었던 거야. 당신은 그냥 태성그룹의 인맥을 지 능력으로 착각하고 춤추던 멍청한 피에로였던 거라고.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태호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비틀거렸다. 난 돈 없는 껍데기 남자한테는 흥미 없어. 이 집도 뺏기게 생겼는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 계속 붙어 있어? 이만 안녕이야, 강태호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꿈 꾸게 해줘서 고마웠어. 유라야, 가지마. 너만은 날 믿어준다고 했잖아. 태호의 처절한 외침을 무시한 채 유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벌컥 연 순간 그곳에는 제복을 입은 여러 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뭐예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유라의 새된 비명에 태호도 화들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냉혹한 어조로 고했다. 강태호 씨, 그리고 거기 계신 이진주 씨, 유라의 본명. 현재 귀하의 회사와 관련된 거액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임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횡령이라니. 말도 안 돼, 난 그런 짓. 강 대표님, 서지윤님의 내부 고발에 의해 당신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진주 씨의 사치품 구매에 유용한 증거가 전부 당국에 제출되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파견한 감사팀이 수년 전부터 이미 세세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 놓았더군요. 태호는 무릎이 꺾이며 털썩 주저앉았다. 지윤이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모르는 곳에서 착실하게 그의 부정행위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완벽하게 숨통을 끊을 타이밍만을 숨죽여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 여자, 서지윤, 그 무서운 년. 태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분노보다 훨씬 깊고 끝없는 공포였다. 그때 또다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혜성병원. 태호는 경찰관의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강태호입니다. 아, 간신히 연결됐네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다급했다. 어머님 병세가 급변하셨습니다. 조금 전 서지윤님께서 결제를 취소하신 고도 의료 장비 가동을 병원 규정에 따라 일반 생명 유지 장치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님의 심장은 그 특수 약제와 최신 장비가 있어야만 겨우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요? 즉시 미납된 치료비 예치금 3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즉각 치료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강 대표님, 서두르세요. 어머니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3억? 그런 큰 돈을 지금 당장 어떻게? 태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수사관들, 훔친 명품백을 뺏기고 발악하는 유라, 그리고 동결된 모든 계좌와 파산 직전의 회사. 한때 물쓰듯 써대던 그 넘쳐나던 자금이 지금은 단 1원도 수중에 남아있지 않았다. 지윤이, 서지윤이라면 돈이 있어. 그 녀석한테 3억은 껌값일 거라고. 태호는 경찰관의 재질을 뿌리치고 발작하듯 내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무기질적인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다. 그는 바닥을 박박 긁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했다. 지윤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다 잘못했어. 뭐든 다 할 테니까 우리 엄마만 좀 살려줘. 하지만 그 처절한 비명이 내게 닿을 리 없었다. 태호는 미친 사람처럼 수십 번, 수백 번 제다이얼을 눌렀다. 50번, 60번, 70번, 발신 기록이 새빨갛게 물들어갔다. 그 한 번 한 번의 터치가 그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었다. 같은 시각 나는 아버지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나의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지윤아, 괜찮으냐? 전화가 불이 나게 오는 것 같다만.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소리는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소음일 뿐이니까요.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을 완전히 무음으로 설정했다. 화면에는 이미 부재중 전화 99건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내게 퍼부었던 끔찍한 모욕의 횟수보다는 아주 조금 모자란 숫자였다. 태호 씨, 당신이 그랬지. 내 엄마는 내 그 구질구질한 친정 돈 따위 질색하실 거라고. 그래서 당신 소원대로 해준 것뿐이야. 당신 능력으로 직접 어머님을 살려봐. 그게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알량한 자존심이잖아? 나는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핸드백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태호의 울부짖음도, 유라의 비명도,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티끌만 한 미련까지도.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강태호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날이 밝아오고 서울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태호는 경찰서가 아닌 병원 대기실 의자에 처박힌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발신 기록은 온통 서지윤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결국 99번의 발신은 모두 허무하게 허공을 갈랐고
100번째 전화를 걸 기력조차 이제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는 병원에서의 위급 상황을 감안해 잠시 유예된 상태였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바싹 마른 입술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서 젊고 예쁜 여자와 호화로운 새집에서 빛나는 미래를 찬양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은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하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는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능한 짐짝이라며 가차없이 버렸던 아내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 그 현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몸에 꼭 맞는 쓰리피스 수트를 차려입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는 그 남자는 이 삭막한 병원의 공기와는 명백히 이질적인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태호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경제잡지의 표지나 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연회장 구석에서 발돋움하며 몇 번인가 훔쳐보았던 기억이 났다. 회장님? 태성그룹의 서학수 회장님? 태호는 반사적으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났다. 언젠가 어떻게든 눈도장을 찍기 위해 온갖 인맥을 동원해 접근하려 했던 구름 위의 존재. 왜 그런 거물이 이런 누추한 곳에 있는가? 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서학수 회장은 태호의 눈앞에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내리꽂았다. 자네가 강태호인가?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태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광고대행사. 인사는 됐다. 내 딸을 아주 벌레 취급하며 짓밟아 주었다지? 네? 태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딸?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거물의 딸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설마 지윤이가. 태호의 입에서 쇳소리 같은 바람이 샜다. 지윤이가 회장님의 따님이십니까? 서학수 회장은 픽하고 짧게 헛웃음을 쳤다. 지윤이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유일한 외동딸이다. 그 아이가 죽어도 자네 같은 놈을 내조하며 살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기에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는 걸 겨우 허락해 주었지. 내 딸이 자네를 위해 뒤에서 얼마나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지 자네 같은 천박한 놈은 평생 가도 짐작조차 못할 거다. 태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에 지윤과의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윤이 이따금 보여주던 기품 있는 태도,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마다 항상 완벽한 해답을 넌지시 던져주던 차분한 목소리. 너 같이 수수한 여자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자신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을 때 그녀가 짓던 쓸쓸한 침묵.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무식한 아내의 멍청함이 아니라 격이 다른 거물의 자비와 연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태호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지독한 후회에 휩싸였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윤이, 아니 서지윤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태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서학수 회장의 구두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태성그룹이라면, 지윤이라면 최고급 의료진을 동원해서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옥에 가든 죽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은 그 더러운 손길을 냉혹하게 뿌리쳤다. 늦었어. 너무 늦었다. 자네가 내 딸을 모욕하고 그 천박한 사기꾼 년과 바람을 피워 내 딸을 비오는 거리로 내쫓았을 때 자네는 이미 태성가와의 모든 연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다.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숨통마저 바로 자네의 오만방자함이 끊어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도록 해. 지윤이는 착한 여자입니다. 절 사랑했다고요. 사랑했었지. 하지만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 그 아이가 어제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나? 서 회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내뱉었다. 아버지, 이제 충분해요. 저 남자에게서 쥐어준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이 얼마나 기생충 같은 존재였는지 온몸으로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군. 그 말은 태호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처참하게 짓밟아버렸다. 지유는 이제 자신을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그녀가 피땀 흘려 지켜주던 따뜻한 가정과 어머니의 목숨도 오로지 태호 자신의 천박한 욕망 때문에 모조리 박살 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서 회장이 돌아서며 서류 봉투 하나를 태호의 얼굴에 던졌다.
자네가 눈이 멀어 있던 그 유라라는 여자. 우리 태성 정보망을 통해 이미 뒷조사를 끝냈다. 그 여자가 자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진짜 이유가 거기 적혀 있지.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읽어두면 꽤 흥미로울 거다. 서 회장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태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다. 거기에는 유라, 아니 이진주가 과거 여러 건의 혼인 빙자 사기에 연루되어 있던 끔찍한 과거와 함께 태호를 파멸시키기 위해 경쟁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산업 스파이 겸 꽃뱀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유라도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작정한 거였어? 태호는 넋이 나간 채 천장을 우러러보았다. 서지훈이라는 진짜 보석을 시궁창에 쳐박고 유라라는 독이 든 가짜 유리구슬을 삼켜버린 자신. 너무나도 멍청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이었다. 삐. 그때 중환자실 쪽에서 심장이 멎었음을 알리는 치명적인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호님, 보호자분. 달려온 간호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님 심정지입니다. 빨리 오세요. 태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쇳덩이를 단 듯 무거웠고 시야는 이미 공포와 눈물로 일그러져 있었다. 99번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머릿속에서 저주처럼 맴돌았다. 안 돼, 엄마가 죽어. 한 번만 살려줘. 그가 과거 지훈에게 내뱉었던 너 같이 볼품없는 여자, 이제 볼일 끝났어라는 끔찍한 폭언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신의 목을 올가매는 사형 밧줄이 되어 그를 캄캄한 나락의 밑바닥으로 질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병원의 영안실로 이어지는 캄캄하고 서늘한 지하 복도. 태호는 벽을 짚어가며 유령 같은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조금 전 시어머니의 심장은 한 번 완전히 멎었다. 의사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맥박은 돌아왔지만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언제 다시 멎을지 모르는 상태였다. 길어야 앞으로 서너 시간이 한계입니다. 이 이상의 연명은 특별 장비와 천문학적인 약값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무미건조한 선고가 태호의 귓가에 맴돌았다. 돈이다. 돈만 있으면 엄마를 살릴 수 있어. 태호는 미친 듯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하지만 어느 계좌를 눌러봐도 잔고는 0원. 압류된 법인 계좌, 동결된 개인 통장. 한때 수십억을 우습게 굴리던 잘나가는 벤처 사업가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지훈아, 서지훈 제발. 한 번만 전화를 받아줘.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99번의 기록 뒤에 기어이 100번째 발신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변함없이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뿐. 개자식들. 씨발. 대체 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태호는 지하복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콘크리트 벽에 주먹을 쳐박았다. 잘해줬다는 일그러진 기억의 왜곡.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처절한 응보가 오롯이 자신이 저지른 죄업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태호는 지훈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에 미친 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훈이니? 지훈아 맞지? 제발. 어머니가. 강태호지? 나 부사장 송재민이다. 들려온 것은 회사의 2인자였던 부사장의 분노에 찬고함이었다. 부사장. 회사는 어떻게 됐어? 은행 대출금 방어는? 지랄하지 마. 회사는 이미 진작에 박살났어. 네가 유라라는 그 창녀한테 회사 돈 빼돌려서 퍼부은 내역이 인터넷에 다 풀렸다고. 게다가 태성그룹 법무팀에서 지난 5년간 네가 저지른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어. 총액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100억? 미쳤어. 그걸 내가 무슨 수로 갚아. 당연히 못 갚겠지. 너 때문에 우리 직원들 수십 명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게 생겼어. 네가 서지훈 사모님을 쫓아내는 바람에 우리 회사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뒷배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라고. 태성그룹의 자금력과 정보력이 있었기에 내 그 족같은 경영 능력으로도 회사가 굴러갔던 거야. 이 무능한 껍데기 새끼야. 뭐? 넌 이제 끝이야. 경찰에 잡혀가든 한강에 빠져 뒤지든 마음대로 해. 뚝. 전화가 무참히 끊어졌다. 태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타고난 경영 감각과 회사의 눈부신 성장이 사실은 서지훈이 태성그룹의 막강한 자본과 커넥션을 동원해 쌓아 올린 완벽한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래성의 기둥을 태호 자신이 망치로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것. 무능한 껍데기.
내가? 태호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그 텅 빈 웃음소리가 음산한 지하 복도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요란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태호를 둥글게 에워쌌다. 강태호 씨,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금 즉시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저기 공범이라는 유라는, 이진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호가 초점 없는 눈으로 묻자 경찰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밀항하려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잡힐 당시 당신의 비밀 금고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과 무기명 수표 다발을 몸에 감고 있더군요. 뭐라고요? 게다가 진술실에서 질질 짜면서 그러더군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전부 강태호가 지시해서 운반하던 것뿐이라고.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태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려 했던 운명의 여자, 서지윤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젊고 화려한 파트너. 그녀는 자신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금부치를 훔쳐 달아나며 태호의 등을 낭떠러지로 거칠게 밀어버리고 있었다. 하하하. 유라, 그년도 결국 날 배신한 거였어. 태호는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멍청이였는지를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길가의 돌멩이처럼 걷어차고 번지르르한 가짜 모조품에 목숨을 건대가는 그의 전부였다. 경찰관님, 우리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태호는 경찰관의 팔을 부여잡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지금 당장 현금 3억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생명유지 장치를 끄면 안 됩니다. 체포당해도 좋습니다. 횡령 다 인정하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만 살릴 수 있게 한 통만. 하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강태호 씨, 저희는 법에 따라 집행할 뿐입니다. 의료비 문제는 당사자들 간에, 그러니까 당신과 전처이신 서지훈님 사이의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끔찍한 배신을 당한 사모님이 이제 와서 당신을 도와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그 말은 태호의 심장의 깊숙이 아주 잔인하게 밝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지윤의 그 차갑고 맑았던 눈동자. 후회하지 않겠어?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 파멸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의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코웃음치며 발로 걷어찬 것은 다름 아닌 태호 자신이었다. 으아. 태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그의 절규는 병원 지하에서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허무하게 쓰러져 갔다. 같은 시각, 나는 최명숙 여사 시어머니의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다. 태호는 경찰에 압송되어 더 이상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다. 나는 혜성병원의 병원장과 독대하고 있었다. 서지윤 이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이상의 연명치료와 최신 장비 가동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강태호 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끝난 지금 이사님께서 이 비용을 부담하실 법적 의무는 단 1%도 없습니다. 나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태호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던 나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려주던 분. 법적으로는 남남이겠죠. 하지만 이분은 제게 있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진짜 어머니셨으니까요. 나는 핸드백에서 조용히 수표책을 꺼냈다. 강태호에게는 단 한 글자도 알리지 마세요. 그는 평생 자신의 더러운 불륜과 오만함 때문에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 남자에게 내리는 진짜 복수입니다. 나는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태호를 끝없는 지옥의 밑바닥에 처박아버리고 그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으나 결국 지켜내지 못한 생명을 나의 힘으로 살려낸다. 이것이야말로 태성가다의 여자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냉혹하고 완벽한 승리였다. 병원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수표를 받아들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숙 환자분의 치료,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술을 동원해 최고 수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쇠창살 너머 차갑고 칙칙한 잿빛 벽으로 둘러싸인 조사실, 수갑이 채워진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태호는 영혼이 빠져나간 허물처럼 앉아 있었다. 형사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 3억 원은커녕 3만 원도 없습니다. 제발 누가 어머니 좀 살려주실 분 없습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바싹 갈라져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했다.
맞은편에 앉은 중년 형사는 두꺼운 수사기록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안경을 치켜 올렸다. 강태호 씨. 어머니 걱정은 나중 문제고 본인이 저지른 짓의 스케일이나 먼저 파악하시죠. 당신 회사 장부, 태성그룹의 특급 감사팀이 탈탈 털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왔더군요. 횡령, 배임, 조세포탈. 증거가 이렇게 산더미인데 끝까지 오리발 내미실 겁니까? 전 정말 몰랐습니다. 법인 자금 관리는 유라한테 전부 맡겨놔서. 아직도 그 헛소리입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이 유라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진주라는 여자.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봅시다. 형사가 내민 것은 여러 장의 사진과 신원조사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유라가 태호의 최대 경쟁사 대표인 송재민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최고급 바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송재민. 유라가 왜 이 자식이랑. 이진주는 송재민 대표가 당신에게 고의로 보낸 산업 스파이 겸 꽃뱀입니다. 송 대표 측은 태성그룹의 막강한 스폰서를 업고 업계를 씹어먹던 당신의 회사를 눈엣 가시로 여겼죠. 그래서 이진주를 투입해 당신을 유혹하고 아내이신 서지윤님과의 관계를 파탄내라고 사주한 겁니다. 그 여자가 당신 카드로 긁어댄 돈의 절반 이상은 현금화되어 송재민의 뒷주머니로 들어갔고요. 태호의 머릿속에서 남아있던 이성의 끈마저 툭 하고 끊어졌다. 자신이 운명의 사랑이라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준 여자. 그녀에게 태호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언제든 호구처럼 빼먹고 박살내기 좋은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럼 내가 지윤이를 내쫓은 것도 전부 저놈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거란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송재민의 최종 목표는 당신이 서지윤님과 이혼하게 만들어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뒷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그 스폰서만 사라지면 당신의 속빈 강정 같은 회사는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태호 씨. 당신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던 무적의 방패를 자기 손으로 부숴버리고 원수가 건넨 독배를 샴페인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들이마신 겁니다. 형사의 냉혹한 팩트 폭력에 태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굳어졌다. 지윤. 그 수수하고 말수 적고 언제나 자신보다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걷던 아내. 그녀가 있었기에 자신은 성공한 벤처 CEO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가 무대 뒤로 사라진 순간 그 화려했던 무대는 끔찍한 오물통으로 변해버렸다. 태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지윤아, 서지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강태호 씨,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진실의 반이반도 못 보셨거든요. 형사는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들이밀었다. 이건 3년 전, 당신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렸을 때 나타났던 익명의 엔젤 투자자와의 계약서 사본입니다. 당신은 본인의 프레젠테이션이 기가 막혀서 기적적으로 50억이 유치됐다고 떠벌리고 다녔다죠? 이 투자자의 정체,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태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눈에 익은, 그러나 당시에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했던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투자자, 서지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성그룹 총수 일가만이 쓴다는 특유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윤이가 내 회사를 살렸던 거야? 3년 전에 나 몰래 50억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병원장 인맥으로 싸게 입원시켰다고 자랑하던 어머니의 특실 병원비와 비급여 약값. 그것도 전부 서지윤님이 제약회사와 다이렉트로 협상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전부 본인 개인 자산에서 병원 측의 기부금 형태로 쏟아부어 메꾼 겁니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성공했다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굳이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당신을 황제처럼 떠받들어 온 겁니다. 태호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책상에 얼굴을 처박았다. 자신이 촌스러운 고가구라 비웃으며 바닥에 패대기 쳤던 난초 화분. 그날 그녀가 묵묵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10년이라는 역사 그 자체였다. 그것을 자신은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고 조롱했다. 그분은 당신에게 수백 번, 수천 번의 갱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숭고한 헌신을 어머니의 목숨마저도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발정난 성욕의 제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형사의 말은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가 되어 태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교도소에 가기 전에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지윤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죄하게 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박박 기어서라도 빌겠습니다. 태호는 수갑을 절그럭거리며 형사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하지만 형사의 대답은 비정했다. 불가능합니다. 서지훈 이사님은 이미 오늘부로 당신과의 호적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전원입니다. 강태호라는 버러지 같은 인간은 내 기억 속에서 영구 삭제했다. 앞으로 내 지옥 같은 인생에 내 그림자가 드리울 일은 2번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지워? 날 완전히 버렸어? 태호의 시야가 캄캄해졌다. 99통의 발신 기록. 그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무이했던 구원의 여신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완벽한 패배의 낙인이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영수증 한 장을 태호의 눈앞에 팔락거렸다. 아, 어머니건 말인데 3억 원의 치료비 예치금 전액 현금으로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자는 서지훈님이시고요. 지훈이가 돈을 냈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사시는 겁니까? 태호의 흐리멍덩한 눈동자에 한 줄기 맹렬한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하지만 형사의 다음 한마디가 그 빛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생명은 연장되셨죠. 하지만 서지훈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더군요. 이 결제는 내가 최명숙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작별 선물입니다. 강태호에게는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사실도 이 돈을 누가 냈는지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세요. 그는 평생 자신의 불륜 때문에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좁디 좁은 독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울리니까요. 라고 말입니다. 태호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굳게 믿으며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간다. 그것은 죽음보다 훨씬 끔찍하고 잔혹한 서지훈이 내린 궁극의 형벌이었다. 악마야. 그 여잔 악마야. 태호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조사실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태호는 차갑고 축축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후회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칠흑 같은 고독뿐. 태호는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캄캄한 독방에서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다. 같은 시각, 태호와는 멀리 떨어진 다른 조사실. 그곳에서는 유라, 이진주가 마치 실성한 여자처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쓰고 있었다. 이건 난 피해자라고요. 전부 저 강태호라는 쓰레기한테 속은 것뿐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유라의 얼굴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빛나던 기운을 완전히 잃은 채 화장은 번지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가 인천공항에서 밀항 직전 체포되었을 때 몸에 두르고 있던 수억 원대의 명품과 보석들은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전량 압수당한 상태였다. 이진주 씨, 본명이 참 수수하네요. 맞은편에 앉은 여성 수사관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서류를 넘겼다. 당신이 강태호에게 떠벌리던 이력,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명문대 졸업은커녕 해외 유명 광고회사에서 일한 적도 없고 오히려 과거 3번의 혼인 빙자 사기로 수배 떨어지기 직전이었죠. 이번 강태호 사건도 경쟁사 송재민 대표한테 착수금 받고 기획한 짓이고요. 이걸 순진한 피해자라고 부르기엔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진주는 헉하고 숨을 삼키며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다. 그런. 완벽했는데 내 진짜 정체를 대체 누가. 태성그룹의 정보력을 얕보지 마시죠. 서지훈 이사님은 당신이 강태호에게 꼬리치며 접근한 첫날부터 당신의 시궁창 같은 과거를 전부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굳이 놔두고 헤엄치게 내버려둔 건 쓰레기 남편의 본성이 어디까지 썩어 문드러졌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당신들 두 벌레가 스스로 자멸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단칼에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고요. 서지훈, 그 촌스럽고 무식한 아줌마가. 진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미친 사람처럼 실소했다. 그딴 맹탕 같은 여자가 그런 무서운 짓을 꾸밀 리가 없어. 맨날 태호 눈치나 질질 보고 내가 입은 명품 옷이나 침 흘리며 부러워하던 텅 빈 깡통이었다고. 깡통은 당신 머릿속이었던 모양이네요. 수사관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가 유심히 본 건 당신의 짝퉁 명품이 아니라 당신의 그 얄팍하고 천박한 속내였죠. 서지훈 이사님이 평소 입고 다니시던 그 수수해 보이는 옷들, 브랜드 로고만 없을 뿐 전부 유럽 왕실에서 수공예로 맞추는 최고급 VVIP 한정판이었습니다.
당신처럼 로고만 크면 장땡인 줄 아는 천박한 여자는 그 가치를 알아볼 안목조차 없었던 거죠.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진주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돌처럼 굳어버렸다. 자신이 촌스럽고 싼티난다며 깔보았던 지훈의 물건들이 사실은 진주가 평생 몸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진짜 하이엔드 사치품이었다는 사실. 그 지독한 열등감과 굴욕감이 그녀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럼 한남동의 그 저택은 거기는 어떻게 된 건데요? 거기 내 숨겨둔 현금이랑 보석이 아직. 진주가 발악하며 묻자 수사관은 무심하게 사진 한 장을 책상 위로 툭 밀어 던졌다. 거기에는 굴착기와 포크레인에 의해 무참히 박살나 콘크리트 잔해만 쌓여있는 한남동 저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서지훈 이사님의 언명으로 어제 새벽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러운 버러지들이 교미하던 불결한 건물은 태성가 땅에 단 1초도 남겨둘 수 없다면서 아예 싹 밀어버리셨죠. 그 자리는 평탄화 작업 후 태성보육재단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당신이 숨겨둔 싸구려 사치품들은 전부 철거 폐기물과 함께 쓰레기장으로 직행했거나 압수당했습니다. 내 꿈이, 내 궁전이. 진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녀가 태호를 유혹해 지훈에게서 빼앗았다고 굳게 믿었던 승리의 상징. 그것을 지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말 그대로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편 태호는 유치장 안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 미쳐가고 있었다. 변호사, 내 변호사는 아직 안 온 거야? 강태호 씨. 유감스럽지만 저는 당신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맞습니다. 뭐라고? 너마저 날 배신하는 거야? 배신? 불쾌하군요. 저는 프로로서 더 거대하고 확실한 자본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전속 법률 대리인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서지훈 이사님의 명을 받아 당신에게 천문학적인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뜯는 사냥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강태호 씨,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이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명품을 긁어댈 때마다 그 구멍난 장부를 서지훈님이 몰래 개인 자산으로 전부 메꿔주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횡령범으로 쇠고랑을 차는 걸 막고 그 잘난 성공한 CEO 타이틀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태호는 쇠망치로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다. 지훈이가 내 횡령금을 뒤에서 다 갚아주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언젠가는 개과천선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초심으로 돌아오기만을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죠? 병든 어머니를 인질 삼아 아내를 협박하고 더러운 상간녀를 집구석에 끌어들여 아내를 비 내리는 쫓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태호를 쏘아보았다. 이제 대한민국 어느 하늘 아래에도 당신 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성그룹이 움직인 이상 그 어떤 변호사도 당신의 수임을 맡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지독한 고독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는지 그 무거운 업보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겁니다. 태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다. 혼란, 분노, 후회, 그리고 끝없는 절망. 지훈의 그 무서운 침묵은 처음부터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던가? 아니,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하려 애썼다. 그 숭고한 사랑을 치명적인 맹독으로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오만방자한 강태호 자신이었다. 변호사님, 제발 지훈이한테 전해주세요. 딱 한마디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짓 마시죠. 서 이사님은 이제 당신의 그 끔찍한 목소리가 뇌리에 스치는 것조차 구역질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유치장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옆 조사실에서 끌려 나오는 진주의 광기 어린 절규였다. 이 씨발년아, 서지훈 개년아, 평생 저주할 거야. 너 같은 년은 찢어 죽여버려야 해. 그 상스러운 쌍욕을 들은 태호는 반사적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자신이 운명의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던 여자. 그 정체가 이토록 추악하고 상스러운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새삼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난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지? 뭘 믿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지랄을 떤 거야. 태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쳐박았다. 99번에 전화를 걸었던 그날 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비가 없었고 완벽하게 그를 압살하고 있었다. 유치장에서의 이틀째 아침, 태호에게 특별 면회 통보가 날아왔다. 강태호, 태성그룹 측에서 특별 대리인이 왔다. 면회실로 이동해. 태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윤이가 와준 건가? 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가 까치집이 된 몰골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면회실을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윤이 아니었다. 그는 다름 아닌 태호가 업계에서 수없이 뒤통수를 맞으며 치를 떨었던 최대 라이벌 기업의 젊은 호랑이 송재민 대표였다. 송재민. 내 놈이 왜 여길 온 거야? 태호는 살기가 섞인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진주를 이용해 자신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왔단 말인가. 송재민은 맞춤 정장의 소매 끝을 여유롭게 만지작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야, 강태호. 몰골 한 번 참 비참하네. 업계에서 그렇게 잘난 척 콧대를 세우던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 이제는 그냥 구치소 짬밥 먹는 범죄자 새끼가 되셨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진주년을 시켜서 날 함정에 빠뜨린 거 다 안다. 당장 경찰에 다 불어버릴 거야. 너도 교사범으로 같이 빵에 들어갈 줄 알아. 태호가 아크릴판을 부술듯 쾅쾅 내리치자 송재민은 웃겨 죽겠다는 듯 어깨를 들썩였다. 함정? 교사? 참 섭섭하네. 난 그저 태성그룹, 그러니까 서지훈 이사님의 정당한 외주 의뢰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뿐이라고. 의뢰? 그게 무슨 개소리야. 태호의 쾅쾅거리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강태호, 넌 내 회사가 애초에 어떻게 설립됐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지? 송재민은 태블릿 PC를 켜서 낡은 공증 서류 하나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태호의 회사가 처음 세워질 당시 극비리로 작성된 자본금 출자 내역서였다. 내 회사 자본금, 그 90%는 태성캐피탈에서 익명으로 때려 부은 거야. 게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 이 조항 똑똑히 봐. 대표이사 강태호는 태성그룹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또는 중대한 배임 및 품위 유지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즉각 그 직위에서 영구 박탈되며 소유한 지분 전량을 무상으로 태성 측에 양도한다. 거짓말 치지 마. 난 저런 서류 본 적도 없어. 지윤이가 지 혼자 마음대로. 아니, 넌 내 손으로 직접 서명하고 인감까지 찍었어. 5년 전 결혼기념일 밤, 서지윤 이사님이 오빠를 위한 새로운 사업 준비금 서류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계약서이기도 하고라면서 로맨틱하게 들이밀었을 때 넌 술에 잔뜩 취해서 내용도 안 보고 덥석 도장을 찍어버렸잖아. 태호의 뇌리에 그날 밤의 기억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고급 샴페인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밤. 지윤이 내민 서류에 우리 지윤이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오케이지. 라며 호기롭게 인감을 찍어주던 자신의 모습. 그 서류가 자신의 목줄을 쥐는 완벽한 노예 계약서였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이게 하이라이트지. 송재민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그동안 업계에서 빵빵 터트린 메가 히트 기획들,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완벽한 마케팅 전략, 넌 그걸 네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 근데 어쩌냐? 그 기획서의 오리지널 데이터, 전부 서지윤 이사님의 개인 클라우드에서 작성돼서 넘어온 거더라. 뭐? 네가 밤마다 술 처먹고 뻗어 자는 동안 그녀가 네 노트북을 켜서 엉망진창인 네 기획서를 갈아엎고 완벽한 마스터피스로 수정해 놓은 거라고. 다음날 아침 수정된 기획서를 보며 역시 난 천재야. 라며 거울 보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널 보면서 그녀가 뒤에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상상이나 해봤냐? 태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성공, 지위, 명성, 부. 자신이 맨손으로 일궈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모든 화려한 전리품들이 사실은 서지윤이라는 압도적인 천재가 불쌍한 개에게 던져준 고급 사료에 불과했다는 것. 그럼 난 그저 꼭두각시 바지사장일 뿐이었다고? 정확해. 넌 그냥 태성그룹이 키우는 목줄찬 사냥개에 불과했어. 서지윤 이사님이 널 사랑하고 있을 때는 최고급 사료와 호화로운 계집이 주어졌지. 하지만 네가 감히 주인을 물어뜯고 딴똥개년이랑 눈이 맞아 주인을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 순간 넌 살처분 대상 1순위로 전락한 거야. 송재민은 벌레를 보듯 태호를 내려다보았다. 참고로 내가 이진주를 네게 보낸 것도 서 이사님의 지시였다. 함자가 얼마나 천박하고 어리석은지 끝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싶다. 만약 유혹을 뿌리친다면 이 파멸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라면서 일말의 기회를 주셨지. 하지만 넌 아주 화려하게 기대를 쳐 배신하더군.
산티나는 꽃뱀의 치맛자락에 홀려서 회사를 사유화하고 은인인 조강지철을 진흙탕에 처박았어. 태호는 자신의 멍청함이 심해의 바닥보다 더 깊은 칠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호는 자신의 얼굴을 양손으로 쥐어뜯었다. 이혼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자신이 지훈에게 내뱉었던 폭언. 너 같이 볼품없는 여자, 이제 볼일 끝났어. 그 말은 완벽한 거울이 되어 자신에게 정통으로 날아와 꽂혔다. 용도 폐기된 쓰레기는 바로 자신이었다. 서지훈이라는 찬란한 태양이 사라진 순간, 그는 영화의 나락에서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을 운명이었던 것이다. 강태호, 태성그룹은 이미 내 회사의 청산 절차를 깔끔하게 끝냈다. 내게 남은 건 개인이 갚아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금 100억과 횡령죄의 빨간 줄뿐이야. 어머니 치료비 말인데. 서 이사님이 쾌척하신 그 돈은 법적으로 태성복지재단의 익명기부로 처리되었어. 넌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할 자격도, 알 권리도 영원히 박탈당한 거다. 송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내 인생은 여기서 디엔드야. 앞으로는 차디찬 교도소 시멘트 바닥에서 네가 제 발로 걷어찬 행운이 얼마나 거대한 우주였는지 평생 피눈물 흘리며 복기나 해봐라. 안 돼. 제발 재민아, 아니 송 대표님. 지훈이한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태호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송재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것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은 채 발작하듯 덜덜 떠는 강태호뿐이었다. 지훈아, 서지훈. 태호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좁은 방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피를 토하며 그 이름을 부른들 예전처럼 자애롭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던 그녀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치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 태호는 벌레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있었다. 한때 그가 빼입고 다니던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수트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걸레짝이 되었고 자신감으로 번뜩이던 얼굴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그의 텅 빈 머릿속에는 형사가 던졌던 그 말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어머니 치료비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자는 서지훈님이시고요. 지훈아, 넌 역시 날 버리지 못한 거지? 태호는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이기적인 망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렇게 심한 짓을 했는데도 나 대신 3억이나 내줬잖아. 날 아직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남한테 그런 생돈을 쓸 리가 없지. 이윽고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강태호, 면회다. 이번엔 내 회사 부하 직원이라더군. 태호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부하 직원? 송재민 끈앞을 말고 우리 회사 놈이? 그렇다면 지훈이가 드디어 메시지를 보낸 거구나. 그는 허겁지겁 면회실로 향했다. 그들이 지훈의 용서와 복귀를 알리는 전가를 가지고 왔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아크릴판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태호가 회사에서 가장 무능하다고 찍어 매일 쓰레기 취급하며 갈구던 만년 대리 한도진이었다. 한도진, 네가 여긴 웬일이냐? 나 망한 거 구경이라도 하러 왔냐? 태호는 애써 콧방귀를 뀌며 허세를 부렸다. 미안하지만 난 곧 풀려난다. 지훈이가, 아니 태성그룹이 다시 내 뒤를 봐주기로 했거든. 너같이 무능한 삼류 직원 새끼랑 노닥거릴 시간 없으니까 꺼져. 하지만 도진은 과거 태호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소심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무척이나 고요하고 어딘가 지독하게 태호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강 대표님, 아니 강태호 씨, 아직도 그 지독한 망상에서 못 깨어나셨습니까? 정말 끝에 끝까지 구제불능이시군요. 뭐라고? 이 새끼가 하늘 같은 상사한테. 상사? 틀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상사도 뭣도 아닙니다. 도진은 반듯한 서류 봉투에서 사령장 하나를 꺼내 아크릴판에 밀어붙였다. 거기에는 새롭게 출범한 태성 크리에이티브라는 화려한 로고와 함께 대표이사로 한도진이라는 세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다. 태성 크리에이티브? 네가 대표라고? 태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네, 서지훈 이사님께서 직접 파격 발탁해 주셨습니다. 강태호의 썩어빠진 방식 때문에 빛을 못 보던 진짜 재능들을 내가 직접 구제하겠다 하시더군요. 예전 회사에서 실력있고 성실하던 직원들은 전원 제가 2배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 기생하며 사내 정치나 하던 찌끄레기들은 단 한 명도 안 데려왔고요. 기생충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내 피땀으로 일군 회사야. 아직도 주둥이를 나불거리십니까? 도진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태호는 망치로 뒤통수를 연타로 맞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가 오늘 역겨움을 참고 여길 온 건 서 이사님의 최종 통첩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이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고 횡령한 금액 총 50억 원에 대한 강제 상환 계획서입니다. 서 이사님께서 어머니 치료비는 은희로 내주셨지만 당신이 저지른 쓰레기 짓거리의 금전적 피해까지 눈 감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시더군요. 당신은 앞으로 교도소에서 몇 년을 썩든 출소한 뒤에도 뼈골이 부서지도록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50억, 장난해? 그걸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한들 무슨 수로 갚아? 네, 못 갚겠죠? 그래서 자비로우신 서 이사님께서 당신을 위한 맞춤형 평생 직장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도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태성그룹 계열사가 강원도 산골짜기 외곽에서 운영하는 지정 폐기물 소각 및 처리장입니다. 당신은 출소하는 즉시 그곳으로 이송되어 가장 밑바닥 육체노동에 투입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당신의 월급 90%는 사망하는 그날까지 태성재단 빚 상환으로 압류됩니다. 서 이사님께서 선심 써주신 어머니 치료비 3억도 이자에 이자를 쳐서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윤이가 낸 돈은 날 위해 거저준 선물이 아니었어? 태호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묻자 도지는 진심으로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선물이요? 당신 같은 오물한테? 서지훈 이사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강태호에게 피 같은 돈의 무서움을 똑똑히 가르쳐줘라. 그가 내 친정 돈이라며 콧방귀 끼고 펑펑 써대던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뼈가 부서지게 일해야 만질 수 있는 것인지 그 하찮은 몸뚱어리로 죽을 때까지 증명하게 만들어라라고요. 태호는 아크릴판에 머리를 미친 듯이 찧어댔다. 완벽한 역전.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뒤집혀 있었다. 자신이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라 여겼던 부하 직원은 이제 닿을 수 없는 절대 갑계이 되었고 자신을 아직 사랑해서 남긴 줄 알았던 3억의 병원비는 평생 자신의 숨통을 올가매는 노예의 족쇄가 되어버렸다. 지윤아. 제발 지윤아. 목소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목소리 좀 듣게 해줘. 태호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발악하자 도지는 묵묵히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너무나도 그립지만 동시에 영하의 질소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지윤의 목소리였다. 태호는 그 자리에 엎어지며 오열했다. 뚝, 녹음 파일이 끝남과 동시에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지윤은 결코 그의 눈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그 압도적인 무시와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태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굴욕이자 역전극이었다. 강태호 씨, 그동안 비위 맞추느라 참 족같았습니다. 저희는 서지훈 이사님과 함께 눈부신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어두운 쓰레기통 속에서 혼자 썩어가시길.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정막이 내려앉은 면회실 안, 더 이상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완벽한 고립 속에서 태호는 허공을 보며 미친 듯이 벌벌 떨고 있었다. 그가 발악하며 눌러댔던 99번의 부재중 전화. 그것은 구원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서지훈이라는 절대적인 신이 자신을 영원히 쓰레기로 폐기 처분했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의 카운트다운이었던 것이다. 하하하하하. 다 없어졌어. 태호의 기괴하게 메마른 웃음소리만이 좁은 유치장에 허무하게 메아리쳤다. 그가 손에 넣었다고 착각했던 한남동 대저택도, 자신을 찬양하던 젊은 내연녀도, 빛나는 CEO의 명예도 모두 서지훈이 잠시 허락해주었던 아슬아슬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수개월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하지만 태호가 불안하게 붉어진 눈으로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단 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님, 검찰 측 증인 입정하겠습니다. 무거운 법정에 떡갈나무 문이 열리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태호는 방청석 최전열에 걸어 들어오는 그 인물을 보고 헉하고 숨을 삼켰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예전에 수수하고 볼품없던 전업주부 서지윤이 아니었다. 최고급 실크 정장을 기품있게 차려입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태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서지윤 총괄 이사의 모습이었다. 지윤아, 거기 있었어. 태호는 교도관의 재질을 뿌리치고 발악하며 소리쳤다. 지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난 속은 거야. 이진주 그 쌍년이랑 송재민 그 개자식이 날 함정에 빠뜨렸다고. 너라면 내 진심 알잖아. 우리 10년의 세월은 진짜였잖아. 제발 처벌 불원서 좀 써줘. 어머니를 봐서라도 제발. 강태호 씨. 당신
지금 어머니를 봐서라도라고 하셨습니까? 지윤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맑고 차가웠다. 그래,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네가 치료비 내줬다며. 정말 고마워. 내가 뼈를 깎아서라도 은혜 갚을게. 지윤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리고 잔혹한 조소가 번졌다.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네요. 제가 전 시어머니를 살려낸 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핑계 삼아 찾는 최명숙 어머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뭐? 어머니가. 태호가 망연자실한 순간 법정 방청석 뒷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태성그룹 병원의 최고급 의료기술로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어내 혈색마저 좋아진 최명숙 여사였다. 엄마, 살았구나. 다행이야. 태호가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다가가려 했지만 최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마지막 기대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최 여사는 친아들인 태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증인석을 내려온 지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다. 지윤아, 이제 됐어. 다 끝내자꾸나. 저런 괴물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태호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야, 태호. 엄마 아들 강태호. 닥치거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최 여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중환자실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넌 젊고 상스러운 년이랑 외제차 끌고 놀러다니면서 이 보석 같은 지윤이를 진흙탕에 내동댕이 쳤지. 지윤이한테 다 들었다. 네가 이 아이에게 퍼부은 그 끔찍하고 더러운 폭언들 전부. 나는 너라는 괴물을 배 아파 낳았다는 사실이 내 인생 최대의 수치다. 어머니의 그 서리빨 같은 절연 선언은 검사의 구형보다도 날카롭게 태호의 심장을 도려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재판장님. 지윤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고했다. 저는 오늘부로 최명숙 여사님과 강태호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전면 단절시키는 친족관계 부존재 확인 및 모든 접근 금지 가처분 절차를 마쳤습니다. 또한 최명숙 여사님을 저 서지윤의 법적 양모로 입양하는 절차에 양측 모두 합의를 끝냈습니다. 법정 안에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다. 양모로? 지윤이가 우리 엄마를 입양했다고? 지윤이 태호를 향해 쐐기를 박듯 선언했다. 강태호 씨.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짐짝 취급하며 버렸던 가족이라는 숭고한 유대. 그것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어머니의 남은 여생, 그리고 우리 태성가의 모든 자비로부터 당신은 오늘부로 영원히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으스대며 집착했던 그 한남동 대저택 말인데요. 지윤은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며칠 전 포크레인으로 잔해까지 남김없이 싹 밀어버린 그 텅 빈 땅에 저는 제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그 역겨운 발정난 욕망이 묻어있던 공간은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태호가 눈을 까뒤집고 경악하는 사이 지윤의 옆으로 훤칠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바로 과거 태호가 무능한 찌끄레기라며 매일 뺨을 때리듯 모욕을 주었던 현태성 크리에이티브 대표 한도진이었다. 강태호 씨. 도진이 내려다보며 말했다. 도진의 선언에 태호는 핏대가 터질 듯 악을 썼다. 웃기지 마. 한도진 이 새끼가 지윤이 옆에 왜 서 있어? 지윤아 속지 마. 저 새끼도 나처럼 내 돈. 태성그룹 배경이 탐나서 접근한 똥개 새끼일 뿐이라고. 지윤은 도진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며 태호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시게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호 씨, 도진 씨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나를 빗속에 내쫓았던 그날 밤 자신의 처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우산도 없이 나를 찾아와 비를 맞아주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부터 나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었죠. 당신 같은 버러지와는 근본적인 영혼의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태호는 더 이상 말도 되지 않는 짐승의 단말말을 내지르며 법정 바닥에 엎드려 발작했다. 주문, 피고인 강태호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엄중한 선고가 법정의 천장을 때렸다. 징역 15년. 그가 죗값을 치르고 세상에 나올 즈음이면 그는 이미 초라하게 늙어버린 초로의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100억의 빚더미,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돌아갈 품도 없다. 그저 자신이 볼일 끝났다며 걷어찼던 여자가 대한민국의 정점에서 태양처럼 군림하는 것을 평생 진흙 속을 기어다니며 올려다봐야만 하는 형벌. 끌고 가.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강태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윤아, 서지윤 하며 피를 토하듯 이름을 불렀지만 지윤은 단 한 번도 그 목소리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도진과 함께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법정 밖으로 우아하게 걸어나갔다. 쾅! 법정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강태호가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세계와 맺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거짓된 영광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진실하고 선량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 찬란한 승리의 아침뿐이었다. 그 지옥 같았던 폭풍의 나날들로부터 다시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 태호와 진주가 안주인 행세를 하며 내 심장을 난도질했던 한남동 대저택의 터. 그곳에는 지금 따사로운 봄 햇살을 가득 머금은 아름다운 화이트톤의 건축물이 서 있다. 태성 어린이 도서관. 내가 막대한 사재를 털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립한 복지시설이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오늘도 동네 아이들이 참 많이 왔네요. 나는 내 곁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는 최명숙 여사님께 말을 건넸다. 그러게나 말이다. 그렇게 탐욕스럽고 시끄러웠던 땅이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곳이 될 줄이야. 지윤아, 넌 정말 나에게 구원이란다.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쥐어주는 어머니. 그녀는 이제 태성가의 조용한 별장에서 나와 함께 지내며 친모녀 이상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다. 태호라는 끔찍한 오물과 연을 끊은 뒤 어머니의 건강은 거짓말처럼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독이 빠져나가서 그런가 보다라며 그녀는 환하게 웃곤 하신다. 페류나 아들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녀는 도서관의 구연동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예전 병상에 누워 죽어갈 때와는 180도 다른 눈부신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신다. 지윤씨,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사회 회의가 좀 길어졌네요. 도진씨, 수고 많았어요. 회사 일은 좀 어때요? 내가 묻자 그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예전 회사에서 넘어온 직원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회식 자리마다 다들 건배사로 이러더군요. 서지윤 이사님 밑에서 일하는 게 인생 최고의 로또다. 라고요. 도진 씨는 나에게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1등 공신을 넘어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이다. 그를 만나 나는 성실함과 진정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우리만의 새로운 가족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오늘 저녁은 도서관 개관 주년 기념도 할 겸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도진 씨의 제안에 어머니도 소녀처럼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아주 가끔씩 바람의 소문을 타고 그들의 비참한 말로가 내 귀에 들려오곤 한다. 태호는 강원도 최전방 외곽의 험악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방독면 하나에 의지한 채 가장 끔찍하고 고된 막노동을 하며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한다. 그가 구질구질하다며 비웃었던 푼돈을 이제는 매일 땀과 구토를 쏟아내며 벌어들이고 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그리고 만약 살아서 출소한다 해도 죽는 그날까지 내가 입혀놓은 100억 원의 족쇄를 갚아야만 한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거운 죗값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는 살이 깎이는 고통 속에서 평생 뼈저리게 느끼다 죽어갈 것이다. 어느 날 나는 태호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발송된 편지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검열 도장이 찍힌 꼬깃꼬깃한 편지지에는 벌벌 떤 듯한 엉망진창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윤아, 내가 미친놈이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될까? 너와 어머니와 함께 그 작은 전셋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던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봄날이었어. 제발. 나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자마자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최고급 파쇄기에 밀어 넣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봄날을 자신의 구둣발로 지시겨 핏물로 물들인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쥐어짜내는 반성은 참회가 아니라 그저 구차한 미련일 뿐이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그에 대한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동정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저 투명하고 완벽한 모만이 존재할 뿐이다. 해질녘 나는 도서관 테라스에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내 스마트폰에는 이제 내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연락만이 도착한다. 과거 나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려 했던 99통의 끔찍한 집착의 발신음은 이제 내 우주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지윤아, 무슨 생각하니? 어머니가 다가와 내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다. 아니요, 그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나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 진짜 풍요로움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법이지. 그 당연하고 위대한 진리를 늙은 이애미에게 다시 가르쳐준 건 바로 너란다, 지훈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가장 지독한 배신, 처절한 모욕, 뼈를 깎는 고독의 터널을 지나온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과거에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수천 배는 더 평온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진정한 나의 세계였다.